네, 반갑습니다. 세계 뇌주간 기념 뇌과학에서 뇌활용의 시대로라는 슬로건으로 UN 공보국 NGO 국제뇌교협회가 주최하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대학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두 번째 치료에서 예방관리라는 주제로 오늘 전문가 초대석으로 처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잠깐 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서울청 정신과위원회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도영이고요. 정신과 전문이고 아마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그동안 뇌파진동, 명상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저희 강도영 박사님하고는 또 인연이 조금 있는데요. 많죠. 네. 오늘 너무 딱딱한 이런 토크 말고 편안한 주제로 주제 제목은 도파민 디톡스와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잡았습니다. 도파민에 워낙 요즘에 이슈가 많아서 좀 도파민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막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이제 좀 몰랐던 얘기들, 도파민 디톡스와 브레인 트레이닝, 네, 뒤쪽에 브레인 트레이닝이 조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더 갖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도파민이 요즘 이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요새 이제 도파민하고 동기부여 그다음에 이제 쾌락, 보상 이런 거 연관돼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도파민이 도파민하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큼 도파민이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어디 가도 다 도파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쾌감, 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존에 필요해서 자기가 중요한 자극, 이건 나한테 중요해, 이건 지금 내가 해야 돼, 이런 어떤 자기한테 세일리언트,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신호를 발견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 했을 때 막 떠오를 때 우리가 막 중독을 생각하지만 도파민 관련된 이상 질환은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도파민 관련된 치료받는 가장 흔한 질환은 도파민 핵이 분비가 안 돼서 하는 게 파킨슨 증상이 있죠. 그럼 파킨슨 증상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막 손을 떤다든지 자세가 이제 이렇게 로봇처럼 된다든지 표정이 없어진다든지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어떤 파킨슨 질환이 있고, 또 하나가 더 대표적인 게 이 도파민이 많아지면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상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중독?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고 지금은 중독인데 원래 도파민이 많아서 정신과에서 가장 기존적으로 생각된 거는 망상, 환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 조현병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포지티브 심톰, 그러니까 정신병적 증상은 도파민 과잉으로 설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아졌을 때는 망상이라든지 환청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실제로 조현병의 치료제가 처음에 도파민 차단제. 그러니까 도파민 차단제를 써서 환청이나 망상을 없애는 게 가장 치료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독과 연관돼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됐지만, 이전에 어떤 파라다임에서는 도파민은 우리 활력, 에너지, 그다음에 생각, 불안 이런 것과 연관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중요한 선택의 기본이 되는,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는 이제 도파민을 가지고 중독, 쾌감, 보상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 40년, 50년, 3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환경, 우리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만 해도 밤에 12시에 배고프면 자야 돼요, 그냥. 아침에 올 때까지, 엄마가 밥 차려줄 때까지.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오잖아요. 그리고 잠이 안 와. 그러면은 또 자야 돼,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인터넷 켜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12시 넘으면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다 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빛이라, 인공빛이죠. 천연 태양이 아닌 인공빛, 그 다음에 SNS, 숏폼이라든지 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이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파민이 언제 나오느냐, 그 도파민을 나오는 행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슈가 된 거지. 이전에 도파민은 어떤 도파민이었냐면 도파민이 많으면 뭐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아니면 도파민이 없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세상이 변하고 그런 어떤 우리 주의력, 집중력을 뺏는 어떤 자극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게 이슈가 된 거죠. 네, 앞에 도파민을 둘러싼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도파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을 때 말씀하신 파킨슨까지 올 수도 있고 도파민이 굉장히 넘쳐나고 뭐 이렇게 거의 문제가 되면 조현병까지 갈 수도 있고 망상 환청 그죠? 망상 환청. 네,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네네.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파민 중독 또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한 도파민 디톡스가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뇌를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이 이전과 비해서 엄청나게 바뀌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한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어떤 속도감하고 연관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뭐 차를 탈 때 운전을 할 때 시속 70km로 운전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길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는 게 만족감이 쾌감이 틀리거든요. 이게 쫙 갈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속도가 되게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중요성이 더 부각된 것들이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 거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빨리빨리 이게 많이 쓰는데 그만큼 더 이제 그런 어떤 문화 그다음에 그런 발달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그런 자극들에 더 이제 도파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게 잘못 관리 취약했을 때는 다른 문제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ADHD 주의 집중력 장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쉽게 이제 오래 못하고 잘못된 판단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일상에서 당신이 언제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게 나오고 쾌감을 느끼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의 루틴 또 한편으로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데 루틴 관리로 이제 도파민이 언제 나오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빨리빨리 문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말씀하신 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왜냐면 계속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SNS 같은 경우가 그럼 이게 끊임없이 스크린을 보고 뭔가를 누르고 뭔가를 자극을 받고 하는 이 외부적 자극들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가면 도파민의 이런 뭐 베이스라인을 해야 될까요? 그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쉽게 우리 주의력을 뺏어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어떤 그런 SNS, 그러니까 뭐 쇼폼이라든지 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설탕,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은 어떻게 이게 연관이?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때요? 그렇죠. 내가 좀 뭔가 단 거 땡기고 아니면 이제 매운 것도 당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쓰고 지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혈당이 좀 떨어지면 좀 무기력해져요. 힘 뭐 지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빨리 혈당을 올려주면 그 인슐린 관련된 부분에서 혈당이 올라가면서 기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SNS든 뭐 설탕이든 그 다음에 빛이든 간에 가장 빨리 내 기분을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가장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적당히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떤 뭐 기분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빛이라든지 SNS 그다음에 설탕 뭐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음식물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내 기분 이 곡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상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떤 기분이라든지 도파민을 이용한 기분이라든지 쾌감 중추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인공빛이라는 뭐 인공빛의 세상이 된 거니까요. 사실은 뭐 과거 수렵사에 비교하면 지금이 그러면 저희 생체 시계를 비롯한 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인공빛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도파민 오늘 이슈 주제하고 굉장히 밀접도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빛 공해까지 얘기하는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또 빛은 많은데 또 이렇게 햇살을 보고 천연 햇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둠이 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하면 깨어 있는 거, 뭐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어둠하면 자는 거. 그래서 어둠은 좀 잠을 자는 뭔가 깨어 있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뇌의 활동이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면 깨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냐, 자는 게 중요할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자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잠만 자면 안 죽어요. 근데 깨어 있기만 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자면 죽어요. 네네. 안 깨어나도 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일어나는 뇌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생겨나면서 이 어두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다 본인이 어떤 자유 의지가 있어가지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다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그 혈압이라든지 신체 온도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생물학적인 기능들은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짧아지고 빛으로 어둠이 짧아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가장 하는 게 수면 사이클이 막 자꾸 뒤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새벽에 자서 뭐 아침 늦게 일어난다든지 그게 가장 많이 변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이제 깊게 못 자는 거예요. 왜? 다 때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9시, 12시, 6시에 밥 먹는데 나는 3시 이렇게 먹는다 하면 그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이 먹으면 되고 똑같이 자면 되지만 아니, 우리 인간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때가 있는 건데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지치고 예를 들면 뭐 무기력해진다든지 뭐 꼭 우울증까지는 아닌데도 그런 상태로 많이 지내다 보니까 조금 더 나를 무기력한 걸 달래기 위해서 좀 낫기 위해서 그런 어떤 즉각적인 어떤 무기력을 없애주는 설탕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인터넷 빛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기분이 툭 가라앉는 거죠. 그럼 또 가라앉으니까 또 더 그런 거에 또 매달리게 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 특히 이제 MZ세대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젠 학부모들이나 주위에서 도파민 디톡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거는 내가 도파민을 쉽게 쾌감 시스템을 쉽게 자극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취약하도록 내 상태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울증도 있고 뭐 무기력감도 있고 번아웃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 주위에서 더 빨리 이렇게 주위에 빨리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기분을 그런 어떤 환경이 없다면 그냥 기다려요. 그냥 지치고 그러면 쉬고 어둠을 맞이하고 쉬고 다시 천천히 회복되는데 이 순간에 우리가 못 기다리고 자꾸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단 거 먹고 뭐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하면서 그렇게 툭툭 올리고 그러다 보면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깔아앉게 되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의 뇌가 갖고 있는 어떤 도파민 시스템을 스스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파민은 결국 우리가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원시시대에 살 때는 어둠이 더 많았죠. 그때 불이 없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도파민 역할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덮치면 내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도파민 역할이 지금은 그런 어떤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이제 그런 행위에 내가 빠져드는 거죠. 왜? 내가 지쳐있거나 무기력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뒤에도 지금 내가 잠깐 도파민, 쾌감 시스템, 보상 시스템을 써서 좋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은
결국적으로 나를 더 깔아앉고 지치게 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톡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실 도파민의 디톡스라는 것도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하고 연관해서 표현하지만 실제는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용어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은 뭐 잘못된 용어죠.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니까 도파민에 나오게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그 행위에 조금 이제 많이 나한테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 행위를 반복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 과몰입됐거나 그런 거지 도파민에 중독된 건 아니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뭐죠? 잘못된 거고 도파민은 죄가 없죠. 그 행위를 하는 우리가 하는 거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도파민 중독이라는 용어가 갖는 좀 오해를 불식시키는 시간이었으면. 그래서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그 다음에 인공빛, 뭐 햇살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SNS나 어떤 그런 쇼폼 이런 것들을 무조건 보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즐기느냐 아니면 지금 힘드니까 자꾸 그걸 반복하게 되고 멈추지 못하느냐 이건 구분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 어떤 필요 없는데도 필요 없는데 자꾸 내 쾌감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먼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도파민 디톡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순간순간 짧게 도파민이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들에 조금 더 이제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루를 살려면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내가 도파민이 막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야, 너 씻어야 돼, 도파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지금 되게 지쳐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행위들,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행위들에 너가 계속 빠지면 너가 더 점점 지쳐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멈춰서 네가 자연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그걸 생각해봐. 이런 어떤 의미지. 너 지금 뇌에서 네가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야 씻어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도파민 디톡스와 브레인 트레이닝인데 도파민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는 방금 말씀 주셨던 걸로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끝에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도파민 이 보상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브레인 트레이닝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처음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뇌를 뭐 훈련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뇌는 조금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는 뭔가 이게 트레이닝이 안 되는 진짜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뇌 세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이제는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요즘에는 뭐 브레인 해킹. 그러니까 내 뇌를 잘 속여서 내 동기부여에만 한 이런 개념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과연 아까 뭐 뇌 과학에서 뇌 활용의 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제는 내가 뇌를 어떻게 쓰냐 하는 이슈가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기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좀 잘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뇌의 일부분만 굉장히 확대하고 해놓은 건데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은 뇌냐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무슨 그게 뇌냐? 어떻게 한쪽 부분만 되게 확대하는 어떤 그런 기계나 뭐 프로그램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인간의 기능 중에서 굉장히 그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논리, 뭐 추론, 뭐 예측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확장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개발하면서 그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 뇌도 그러면 우리가 저걸 본따서 인공지능이 저렇게 많이 기술이 발달했는데 우리 개인들도 우리 뇌를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좀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너의 뇌를 써보자, 뇌를 이용해라 그러면 무슨 얘기 했던 분들이 인공지능을 보면서
우리도 쓸 수 있겠네? 아니 이런 부분하고 그럼 내 뇌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어떤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단순히 그게 어떤 치료나 치유 이런 어떤 내가 아팠을 때 하는 어떤 것도 브레인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수용적 의미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이었다면 나 괜찮아, 나 괜찮은데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내 뇌를 바꿔야 될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뇌교육학과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 뇌교육학과에 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주변에서 그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뇌 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아직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뇌파 진동 연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할 때 뇌 교육한 브레인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 용어를 그대로 써달라고 해서 썼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교육이면 교육이지 뇌 교육은 뭐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갔을 때 거기 논문을 리뷰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설명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몰라요. 뭐 장 교수님이랑 계속 얘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뇌교육이란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뇌교육이 어려우면 교육도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국한된 거고 그러니까 뇌 교육, 또 뇌 훈련, 뇌 학습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 그러니까 몸 신체 장기 다 피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 모든 어떤 신체 조직 이런 데는 다 감각 세포가 있어요. 센서리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 하시잖아요. 명상할 때 뭐 이렇게 손바닥의 느낌을 느껴봐라. 그다음에 뭐 위에 한번 느낌을 가져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장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게 통증으로 느껴져서 내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뇌에 신호를 줘요. 근데 정작 뇌는 뇌가 어떤 상태인지 센서를 안 해놨어요. 몸에 그러면은 신호를 그러니까 그럼 뇌를 어떻게 느낄 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히 앉아서 내 지금 위의 느낌이 어때? 내 가슴의 느낌이 어때? 뭐 내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아? 뭐 내 심장이 뭐 이렇게까지 명상이나 어떻게 집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뇌가 어떤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뇌의 기능을 보는 거거든. 그렇죠. 내 기능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럼 뇌 기능이 뭐지? 하면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닝 할 때 그럼 뭘 훈련하는 건데 했을 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뇌의 대표적인 기능을 한 뭐 4-5개 얘기해 보는 거야. 뇌는 인식하는 거. 얼굴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인지하는 거. 그게 뭔지 인지. 그다음에 생각 있죠. 감정 있죠. 행동하는. 5개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다 포함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거. 이 5개를 내가 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는 걸 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주제인 도파민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순간순간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서 자신의 이 보상 회로 자체를 좀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말씀하신 그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자신의 뇌를 좀 훈련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나를 바꿔갈 거냐. 그러니까 동기부여,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도파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쾌락과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도파민이 이제 쾌락을 얘기한다. 그러면 고통은 좀 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쾌락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고통을 감내할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삶의 방식의 이슈가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쾌락과 고통이 거의 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서 뭔가 성취를 요구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져도 조금 고통이 오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통이 오는 건데 그걸 이제 같이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뇌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일상에서 내 어떤 쾌락, 그 다음에 고통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일상 루틴을 잡을 때 하루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불편감이나 고통을 넣어놓는 게 내 베이스라인 상태의 어떤 기쁨 아니면 행복감 정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서 또 좀 있으다 보면 이불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파민의 어떤 작용 방식이에요. 도파민은 내가 서 있을 때 앉으면 좋아. 근데 금방 앉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눕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눕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불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불 갖다 달라고 하면 좀 등이 백이면 이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 넣는 거는 내가 서 있다가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눕거나 그 고통을 아니면 다시 서 있다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을 더 다르게 쓰는 고통을 넣어서. 그러니까 서 있다가 앉았다가 눕는 것도 도파민 분비되는 거지만 갈 데가 없는 거 더 이상 만족시켜. 근데 서 있다가 앉아요. 근데 앉았다가 힘드네. 그때 눕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만 다시 섰는 거야. 그때는 도파민 안 나오겠죠. 근데 내가 고통을 선택한 다음에 그럼 다시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도파민 나오긴 하는 내 어떤 행동의 어떤 범위가 스펙트럼이 채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찬물 샤워를 해라. 뭐 MIT 연구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찬물 샤워를 하는 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 그리고 또 고통이죠. 추위 노출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기한 게 추위 노출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불편감을 넣어야 되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일상으로. 그래서 제가 진료에서도 굉장히 이제 도파민, ADHD 환자분, 주의 집중력 환자분 중에서 굉장히 이제 너무 무기력해서 그 도파민 치료제로도 잘 무기력이 안 좋아지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아침마다 찬물 샤워가 힘들면 목욕탕에 가라.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30분씩 이렇게 있다 나오시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이렇게 추위에 냉탕에 들어가 있으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천연 도파민이죠. 외부에서 치료제로 들어가면 틀린 거고 세로토닌 분비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찬물 막 고통이잖아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셋을 리셋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상태 어떻게 보면 쾌감 어떤 그런 기쁨의 어떤 체계에서 조금 더 내 상태를 안 좋은 쪽으로 하니까 내가 있던 상태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좋은 상태가 돼.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떴어요. 찌뿌둥이 나 출근해야 돼.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찬물에 들어가 봐요. 아까 그 상태가 되게 좋아요. 아까 그 상태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행위 자체를 하기 베이스라는 상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찬물 샤워를 딱 하고 나면 더 큰 자극을.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상태가 차라리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5분 앉아 있으면 이 상태가 되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너무 큰 고통 말고 진짜 뭐 감내할 수 있는 곳.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고통이나 불편감을 넣는 거예요. 불편감도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딱딱딱 시간 맞춰서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나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내가 돌아가요. 한 5분, 10분 더 오는 길 말고 돌아가면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했을 때 들어오는 환경들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브레인 셋을 리셋시키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 박사님하고 작년에 저희가 그 겨울 맨발 걷기 한번 같이 했잖아요. 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는데 그때도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 요즘 맨발 걷기 사실 주변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맨발 걷기 같은 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주제인 도파민의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행위에 어떤 연관성을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가 가서 어떤 행위, 뭐 게임이라든지 뭐 쇼츠를 본다든지 단 거를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도파민 나온다, 쾌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안 그러다 갑자기 그런 거에 취약해지고 그런 거에 빠지게 되겠냐
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럼 뭐 제가 뭐 어제 보냈던 연구도 그게 내 상태가 좀 우울증이나 번아웃, 지치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또 자극적인 어떤 그런 쾌감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전 단계를 유지하는 상태, 그 상태를 안 가기 위해서 내 일상에 어떤 불편감이나 아까 말한 고통, 뭐 꼭 그게 찬물 샤워, 추위 노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멍 때리기, 햇빛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길 돌아가기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도 들어가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좀 불편함과 고통을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공복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감을 주면 뇌가 뇌세포가 안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우리 뭐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뭐 절에 이렇게 절이나 어떻게 보면 영적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수부대 뭐 이렇게 가면 그러면 가면 훈련 중에 꼭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두 가지예요. 굶기고 추위 노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진짜 괴롭히려고 뭐 인내력을 이렇게 예전까지는 자꾸 왜 추위에 자꾸 노출시키고 배고픔을 견디게 할까?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뭐 능력, 신체 능력이라든지 뭐 정신적 능력을 보는 건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뇌과학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기저가 왜 추위에 오래 노출되고 그걸 버텨내면 지방이 갈색 지방 같은 게 형성이 되고 그게 형성되면 자기 체중이라든지 뭐 어떤 그다음에 노화에도 항노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추위 같은 것들은 도파민 자체가 분비돼서 더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가서 그럼 뭐 힘들 때마다 뭐 이렇게 특수부대 갈 수는 없는 거고 일상에서도 그걸 내가 나한테 수준에 맞게 했을 때도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갈수록 너무나 편리해져 가는 세상은 거꾸로 보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생명 시스템을 오히려 하락시킬 위험성도 커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뭐 최근에 이제 도둑 맞은 집중력 그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건 아니면 우리 인간을 컨트롤해서 우리한테 뭔가 물건을 팔고 집중력을 뺏어나기 위한 거냐 하는 건데 그럼 과연 그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 기술 문명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사회가 비대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어떤 사회적 문화 현상이 우리 생명에 도움이 되냐? 그건 딱 하나만 보면 되죠. 출생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 전 속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도파민, 우리가 속도 중독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속도에 되게 중독돼 있어요. 시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1시간에 하면 되게 만족을 느끼는데 그걸 이틀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기다려서 하는 걸 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미국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은 옛날에 못 갔죠. 배 타고 가면 뭐 몇 달 걸렸고 지금은 14시간 걸리나요? 근데 그것도 뭐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뭐 인터넷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생명의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 상대적인 어떤 그런 걸로 다른 속도가 변하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기 되게 힘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출생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감내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기술이나 특히 이제 특정 우리 사람들의 어떤 주의력을 좀 교란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소비하게 하는 어떤 이런 100%는 아니지만 그런 패턴의 어떤 기술 발전은 생명의 어떤 탄생에는 저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향후에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속도감 있는 사회로 이런 정보화 사회로 가속화될수록 생명의 본질적인 속도와의 이 간극. 그럼 이게 의식이 어쨌든 굉장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건데요. 거꾸로 이제 우리 박사님 이제 명상에 또 뇌파진동 명상의 대표 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명상이라는 거는 거꾸로 보면 이제 느림의 차원에서
이 오늘 주제하고 명상도 굉장히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명상하고 가장 가깝죠. 네. 명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명상 관련해서 이제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교수님이 물어봤으니까 명상이 정의가 뭐냐. 근데 참 이렇게 정의가 명상 정의 어떻게 명상을 뭐라고 생각해? 명상. 네. 그러니까 뭐 영원히 뭐 치유와 관계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생명이 뭐냐 이런 거랑 또 비슷한 건데 제가 그 전 총장님이죠 이승원 전 총장님한테 한번 명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더니 그때 총장님이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저는 그때부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상은 좀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게 왜 이슈가 되냐면 기존에 굉장히 많이 우리는 다 지금 브레인 트레이닝 개념에 보면 브레인 트레이닝 하고 살았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 왜 와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 왜 중요해지냐? 외적인 환경들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추위 노출이라든지 공복감이라든지 햇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50년 전만 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다 노출되고 살았었어요. 옷도 없고 아시 추우면 좀 추위 겪고 차 타는 거 없어서 다 걸어 다니고 배고프면 밤새 배고프면 아침에 엄마 밥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리해주고 좋게 겉으로는 좋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당장은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자극들로 내 뇌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더더욱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이 중요해지고 그러면 외부 자극인 거죠. 어떻게 보면 SNS, 그다음에 당, 설탕, 그다음에 빛 이런 게 외부 자극인데 그럼 내가 외부 자극의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 그러려면 예전보다 우리가 이뤄가는 게 뭐냐 내부 감각이 그러니까 내 내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연습 그 힘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핵심이 그 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돌다 보면 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내 내부 심장 뛰는 소리나 내 폐가 기능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외부 속도에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떡하지?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 내부 상태를 조금 더 인지하고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의 가장 큰 기능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하고. 근데 저기 다른 어떤 카메라에 신경을 쓰고 자극이 저한테 자극이 지금 교수님도 있지만 이런 자극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이랑 지금 얘기를 할 때 저 빛에 신경을 쓰면 얘기를 못 하죠. 집중력의 가장 큰 기능은 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 없는 거는 필터 쳐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쳐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쳐내려면 어떻게 되냐? 내 내면에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접하는 어떤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가지고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되는 거고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 되는 그 내면의 감각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명상 뭐 누가 하든 간에 명상은 어떻게 보면 감각 살리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용어 중에 이제 의수단전 아니 의수단전이 어떤 거죠?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 어떻게 보면 단전에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우리가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어디다 두고 있냐에 따라서 외부 자극이나 누구의 정보죠. 어떻게 보면 단 거든 뭐 SNS든 뭐 이런 거든 간에 왔을 때 그 정보를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지쳐 있으면 뭐라 좀 좋아지고 싶으니까. 근데 그 의수단전이란 말은 뭐 이렇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장 부위에 어떻게 보면 의식을 놓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의식이 항상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내 의식을 이렇게 조금 내리면 의수단전하면 어깨에 힘도 빠지고 좀 더 그 지나가는 어떤 그 다른 사람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수단전이라는 건 장에 의식을 두는 거고 최근에 이제 한 5년 됐나. 그러니까 장이 제2의 뇌다. 그리고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어떤 이슈를 뭐 장뇌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명상이 뭐 마음 챙김, 뭐 마음 모험 이렇게 하지만 마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뭐 뇌파진동 명상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장 운동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고 장의 의식이
생기면 조금 더 그러니까 내 내부 장기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 외부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쳐낼 수 있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한 방법이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양의 이런 몇 나라에서 이런 명상의 어떤 문화, 역사적으로 그걸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 기반의 물질 문명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시점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동양의 이런 굉장히 수천 년 오래된 이 명상이라는 게 의식을 밖으로 향하게끔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내 생명의 느낌? 생명 현상을 느끼게 하는, 회복하는. 그러니까 명상하면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밝은 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 그러니까 보면 무슨 안 좋은 생각 같지만 그 막 어떤 뭐 동기부여 이런 도파민하고 관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내면을 비추는 어떤 힘이 되는 거고 명상의 기본 어떤 부분도 제가 명상 연구를 하면서 나와서 명상을 통해 좋아지는 뇌 부위도 우리 뇌에서 내부 자율신경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시스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체, 그러니까 내 내부 장기, 뭐 혈관 이런 거 내부 감각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더 그걸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외부 감각으로부터 나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안 좋은 거다 이게 아닌 거니까 좋은 건 선택하고 아닌 건 쳐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데 훨씬 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명상을 했을 때 어떻게 뇌 부위가 바뀌는 연구를 했었지만 제가 또 한 분야가 통증 환자분들 만성 통증 환자 봤었는데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게 통증도 몸이 아픈 거잖아요. 몸 아프면 몸만 아픈 거 생각하는데 몸이 아프면 뇌도 영향을 받아요. 왜? 우리 뇌에서 그 몸을 조절하니까 근데 그 몸이 아프잖아요. 계속 거기서 아프다고 신호를 주면 그 부위가 뇌가 아프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뇌에서 좀 뭐 뇌세포가 없어진다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부위랑 명상을 해서 좋아지는 부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몸의 우리의 인지, 생각과 감정, 그다음에 어떤 감각을 다 다루는 증상이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명상도 어떻게 보면 명상 수련 자체가 감각, 뭐 인지, 그다음에 감정을 다 다루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되게 좋은 쪽으로, 한쪽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그걸 봤을 때 이 명상은 단순히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어떤 깨달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정신 세계에 다 작용을 해서 감각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인지, 그다음에 감정. 그렇게 되면 행동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뇌 기능에 대해서 다 많이 바뀌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뇌가 감각 기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뇌를 알 수 있는 건 뇌 기능을 통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내가 어떻게 인지 감각을 느껴지냐. 예전에 느꼈던 게 안 아팠는데 아팠다. 그럼 좀 뇌가 기능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은 많이 아프니까.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알아보냐, 못 알아보고 막 이러면 좀 그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감정을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는 게 내 뇌를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럼 맨날 어떻게 그걸 돌아보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명상에 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각을 깨우고 어떻게 이제 자기 내부 감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를 조금 더 옆에서 내 생각하는 이런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훈련이 되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측면에서 명상이 하나의 좀 메서드 측면이라기보다 외부의 어떻게 보면 감각, 자극과 또 내부의 이런 감각, 뭐 내수용성 감각, 뭐 이런 것들의 하나의 스킬이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큰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만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생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폐, 심장, 장기가 있잖아요.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내 오장육부가 나랑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내가 지금 뭐 50살이면 내 심장 나이도 52세, 폐 나이도 52세, 장 나이도 52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우리 인간이 심장이랑
폐, 뭐 심장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늙어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중에 어떤 거는 심장에 좋고 어떤 건 심장이 안 좋고 어떤 건 폐에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외부 자극하고 내부 감각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네가 뭐 하면 가장 네 장이 편해? 네가 뭐 하면 네가 가장 숨쉬기 편해? 네가 가장 할 때 심장이 덜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에서 네가 어떻게 평가받고 외부 사람인데 어떻게 볼지만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교육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는 거는 자꾸 외부에서 다른 사람 평가의 기준으로 어떤 건 배우지만 또 네 장이 어떨 때 가장 건강하고 네가 가장 어떨 때 행복하고 네 심장이 어떨 때 가장 뛰고 설레이고 이런 거 안 배우거든. 근데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건 외부적인 어떤 그런 뭐 SNS나 당이나 빛이 아니라 내 심장이고 내 장이고 내 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 제가 폐 뭐 심장 어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한의사인가 이렇게 한의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내 생명을 이뤄가는 건 내 심장이고 내 폐고 내 장이고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 그 감각을 잊고 산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명상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오이 조화 신공이나 오기 조화 각각의 그 기운들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이렇게 생명 현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잘 돼 있는 뭐 그런 수련법이다. 그래서 조금은 외부적인 것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처럼 뭐 지금 막 이렇게 무서운 그 짐승들이 많아서 피해 다녀야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그 주의력의 어떤 문을 좀 외부의 문은 당연히 있지만 좀 내부로 좀 돌아볼 때고 그 돌아보는 어떤 방법을 브레인 트레이닝, 특히 명상이 접목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조금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내 내부의 문이 내부 감각이 열리면 조금 더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명, 뭐 공감, 어떤 인간다움의 어떤 그런 뭐 가치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네요. 그래요? 네, 너무 도파민 디톡스와 사실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주제였지만 생명의 본질에 대한 얘기까지. 도파민 디톡스는 가장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 디톡스는 결국 뭐냐면 내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해지는 거고 그럼 덜 민감해지려면 내 베이스라인 상태, 평상의 상태가 조금 더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내 내부, 내 진짜 생명을 유지해주는 내 내부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센시티브해지는 거고 그러려면 그걸 잃지 않게 감각을 잃지 않게 해서 매일 좀 더 루틴이든 뭘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한 방법이 명상이나 브레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정한 의미 디톡스죠. 오늘 그 강도영 박사님과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은 또 국내 또 한국의 명상 연구를 또 대표적으로 해오신 학자시니까 아마 좀 더 굉장히 깊은 좀 약간 인사이트를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없이 얘기했는데. 네. 이후에 좀 더 아주 더 많은 여유를 갖고 또 한번 초대를 했으면 싶고요. 오늘 그 세계 뇌주간 기념으로 원래 전체 슬로건은 내과학에서 뇌활용의 시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뭐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도파민 디톡스하고 뭐 브레인 트레이닝 가장 훌륭한 도파민 디톡스는 내 뇌를 잘 활용하고 뇌 감각을 느끼는 건데 뇌 감각을 느끼는 거는 내 내부 감각을 깨우는 거다. 그 내부 감각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브레인 트레이닝이나 명상을 통해서 한번 자기 내부 감각 훨씬 더 외부적인 것보다 다양하고 뭐 깊은 감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자. 뭐 그런 생각을 집중력의 문을 내부로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집중력의 문을 내부로. 네, 오늘 서울청 정신건강의학과 강도영 박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마실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